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볼 거거든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해 주는 법이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주택,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차가 나오면 주택이라 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주거용 건물이다, 주택이다, 아파트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적용이 되느냐,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첫째, 주택,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그 건물에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당구장이다, 사무실이다, 뭐 카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공부상의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용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그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라 되어 있더라도, 만약에 현재 그것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임대차 계약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 주거용 건물이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시죠. 따라서 계약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이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였는데 계약 중에 임대인의 허락 없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모든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공간이 비주거용인데 일부가 주거용으로 쓰여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공간이 주거용인데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불법 건물이든 현재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차인이죠. 자, 일단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인이라면 그 사람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임차인 경우에도 자연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단 원칙만 기억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인인 임차인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법인인 주택임차인이 LH공사나 지방공사인 경우 적용될 수가 있다. 또 법인인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어요.
물론 아파트니까 뭐죠? 주거용 건물 주택이겠죠? 근데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미분양 아파트를 LH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임대를 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싸게 전대를 하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게 되고요. 또 집 없는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를 LH공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임차인이 법인이 아닌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전차인들, 집 없는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 몰라도 되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법인인 임차인이 LH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인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부산에 지사를 만들고요. 이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뭐가 되냐면 법인인 임차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법인인 이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보겠죠. 물론 삼성 또는 LG 같은 대기업들은 큰 문제 되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인 경우는 큰 문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택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법인이고 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것도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법인인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가 될 수 있죠?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용 범위가 되고요. 이 적용 범위와 관련된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출제되면 굉장히 쉽게 출제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보시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 경우, 주택이라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기억은 적용되네요. 니은번,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을 명백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거 뭐 하는 거죠? 숙박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펜션, 이런 숙박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민박,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니은번은 안 되겠죠. 니은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될 당시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1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자, 우리가 임대는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에서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존속기간이죠. 자, 우리 공부하셨으니 아시겠지만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임대차의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 주택인 경우에는 최단 기간을 몇 년을 보장해 주죠? 2년을 보장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2년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2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2년을 살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1년을 계약했다면 임대인은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꼭 2년을 살아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1년만 살겠다. 다시 말하면 1년의 계약이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최소한 몇 년이요? 2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몇 년이 되는 거죠? 2년짜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최소한 몇 년이요? 2년이 보장이 되니까요. 자,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법정갱신이에요. 자, 일단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료 전 6월부터 2월이죠. 만료하기 전을 기준해서 만료 전 6월부터 2월입니다. 자, 원래 이게 1월이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만료 전 6월부터 2월이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요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 또는 뭐 월세를 올리겠다 뭐 이런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었거나, 또 아니면 만료 전 2월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 등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대인 입장에서 자동으로 갱신되는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언제 나가라고 해야 돼요? 끝나기 전 6월부터 2월까지 나가라 해야 되죠.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나가라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법정갱신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만료 전 2월까지. 뭐 계약하면서 나가겠다고 해도 상관없죠. 그죠? 만료 전 2월까지 나가겠다고 하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2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이 2년이라는 개념도 2년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임차인은 법정갱신됐을 때 2년을 살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요건입니다. 만료 전이죠? 끝나기 전 미리 임대인이 6월부터 2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또 만료 전 2월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이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이고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다만 2년이 보장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을 꼭 살아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은 다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는 무엇을 인정해주고 있냐면 주택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입됐던 제도고요. 작년도에 개입된 제도고 도입된 제도고 올해도 시험에 나오겠죠. 자, 일단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 해야 되느냐?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서 한 번 더 살려면은 언제부터요? 끝나기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갱신을 해 주십시오 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요 갱신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갱신 요건은 몇 번 할 수 있느냐? 한 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최초의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최소한 2년이 보장되죠. 근데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이것도 존속 기간은 몇 년이 되냐면 2년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 갱신 요건은 한 번에 한해서 허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주택 임대차는 실질적으로 현재 4년이 보장되는 꼴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주택 임차인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또 계약갱신 요구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이 되죠? 2년이 되고요. 이러한 계약갱신 요건은 한 번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는 4년이 보장되는 경우 있고 꼴이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지만 거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보자고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죠. 1.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현재 이 기분을 연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두 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죠. 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특별한 것은 아니죠. 3번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인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서로 합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자, 파손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너무나 당연한 거죠. 7호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또 특색이 있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대부분이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언제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죠. 그러면 요 철거 개혁, 재건축 계획을 언제 구체적으로 고지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고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근데 나와 다른 차를 내진 않는데 요 7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고 그 사실을 언제 고지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부터 볼게요.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건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8번입니다. 8.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부모죠. 직계비속, 자식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죠. 자, 이 8호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없고요. 주택 임대차에만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 자신이나 부모, 자식이 직접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일단 계약갱신 요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다시 뭐가 돼요? 갱신이 되고,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이 되고요. 다만 이런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차임, 증액 청구가 가능하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자식이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다른 데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아니에요. 임대인의 부모 또는 임대인의 자식이 아니에요. 다른 제3자가 그 주택에 임대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하느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고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죠. 다시 말하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 합의된 금액이 손해배상 예정이 될 거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셋 중에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서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이에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 거부에 대한 이 부분은 셋 중에 큰 금액이라는 거, 크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겁니다. 갱신 거절 당시 원차임 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 계산 방식 나왔는데 계산 방식 몰라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월차임,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 그 다음에 2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에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받으려고 임대를 했겠죠? 다른 사람이 임대했겠죠. 그래서 돈을 더 받은 것에 몇 년치요? 2년분이죠. 3호,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이죠. 손해. 이게 손해액이 입증된 거예요. 이 중에 뭐죠?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환산 월차임의 몇 개월치요? 3개월치. 그 다음에 환산 월차임 차액의 몇 년치입니까? 2년치. 그 다음에 입증된 손해액, 요 셋 중에 큰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고, 여러분 이제 존속 기간은 다 끝난 거예요. 자, 대표이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주택 임차인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의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일단 뒤에 풀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나중에 풀어볼게요. 대항력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근데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적용 범위했고 존속기간했고, 존속기간 하면서 뭐까지 한 거죠? 갱신 요구권까지 공부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추가하면 되는 거죠? 대항력을 취득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인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날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말은 결국은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 이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에게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는 임차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주택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더니 못 주겠대요, 안 주겠대요. 그랬을 때 전 소유자인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전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지만 판례입니다. 소유자가 변동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뒀다면 예외적으로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매가 됐을 때 이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말은 다음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요 다음날 0시, 이길날 0시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주택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만약 이길날 0시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건입니다. 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입신고죠. 따라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고요. 그 전입신고가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수리됐다면, 받아들여졌다면 아직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정확해야 되는데 뭐가 정확하면 되냐면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요.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뭐만 정확하면 되는 거죠?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입신고가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의미가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만 정확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주민등록이 적법하지 않고 불법한 방법으로 말소가 됐다면 그때는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존속 요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이자 아까 풀다만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30일의 기출문이죠. 주택 임차인 의뢰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이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권을 갖춘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맞겠죠? 왜냐하면 못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원래 임대인 갑이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다면 병에게 이 가압류권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을 거고, 그러나 병은 이 가압류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원래의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인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5번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죠?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양도가 됐다면 이거는 뭐예요? 양도담보죠. 다시 말하면 병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뭐예요? 양도담보권인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누가요? 갑이 이 주택의 소유자인 거고, 따라서 보증금 반환은 갑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양도했다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것이니까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인 것이고, 아직도 누가 임대인인 거죠? 갑이 임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 판례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엽적인 판례에 대해서 공부하시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좀 두 가지가 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했던 겁니다.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A 소유의 아파트 주택입니다. 을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대항력권을 갖추었는데 확정일자는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을이 비로소 확정일자를 받았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의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하죠. 그 다음 을의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 여부는 주민등록을 한 이길과 저당권자 중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기 때문에 갑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을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을이 뭐죠? 3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이건 우리가 했었고 새로운 걸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갑이 주택임차입니다. 주택임차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두 번째 병합부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을로 할게요 여러분들. 을이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럼 여기서 이 사례하고 이 사례가 다른 점은 뭐냐면 최우선 순위 저당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이것도 우리를 좀 어렵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저당권을 소멸하고요.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따라서 을은 그냥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든 말든 신경 쓰지 않다가 살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경락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다 반환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FM인 거죠. 근데 을이 나 배당을 받겠다,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은 어차피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는 있고요. 선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을의 주택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하게 되면 소멸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배당 순위가 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저당권은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니까 1순위는 병이고 2순위가 뭐가 돼요? 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이 먼저 받고 을이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의로 배당을 선택해서 배당을 바꿔보니까 배당 순위는 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의 잔액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 주택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배당을 선택 안 했다 어차피 임차보증금 전액을 경락인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의로 배당했다 선택했다는 이유로 소멸이 되는데 배당 순위가 후순위여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배당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2차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차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손해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은 소멸되지 않고 남는 주택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2차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이 보증금 잔액을 전체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2차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임의로 배당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 판례는 꼭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사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임 등의 증액 청구죠.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심하실 것은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하고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인 거죠. 현재 현행법상 개정 논의가 있는데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고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하나 추가할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은 청구할 수 있지만 몇 분의 몇이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선 변제권까지 다 한 겁니다. 우선 변제권은 뭐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다.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확정 일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게 뭐죠? 우선 변제권이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그 주택에 대한 명도 의무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주택 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명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명도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액 임차 보증금 해가지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잠깐 표를 보면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내라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요. 이 금액을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암기하고 싶다면 서울 것만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임차 보증금이 얼마죠? 1억 5천만 원 이내라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이 최우선 변제권이 아무리 많더라도 주택가에게 2분의 1은 초과하지 못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조심할 것은 이런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앞에 배웠던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 일자를 하게 되면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려면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못 간다는 문제가 생기죠. 보증금도 못 받지만 큰 문제가 이사를 못 갑니다. 왜요? 이사 가서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고 있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모든 주택 임차인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징은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 자,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어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새로운 주택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 누가 신청합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에 말소가 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또한 따라서 새로 이사온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반환과 또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주택임대초 마지막은 뭐예요? 주택임차권의 승계제도죠. 자, 일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권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면 법적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법적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게 되고요. 만약에 법적 상속인이 있더라도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이촌인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받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러한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일견인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승계받지 않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 끝난 거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이제 두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갑은 을소유 X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년 3월 6일 X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이 관련 설명을 옳은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갑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요 저당권보다 늦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므로 병의 저당권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옳은 겁니다.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을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니까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잇는다. X. 3번, 을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X죠. 4번,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됐어요. 그러면 요 병의 저당권보다 갑의 주택임차권이 빠르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그죠? 다만 임의로 배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의로 배당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배당을 받을 수 아니구나. 그죠? 다시 한번요. 경매가 2020년 6월 9일 X주택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인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X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5번,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의 임차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뭐 받을 수 없습니까? 보호받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4번도 뭐죠? X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문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제 풀어보고 이제 끝날 건데 두 문제 더 풀어볼까요? 두 문제.
1번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할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을의 저당권이 뭐하고 갑의 주택 임차권은 늦음을 할 수 있죠. 구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시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로서 정의 저당권이 있는 거죠. 옳은 거죠.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정의 저당권도 소멸하고 을의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므로 1번 을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X입니다. 2번 무가 임대인 병해지를 승계한다. X죠. 왜요?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주택 임차권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소멸이 해야 되는 거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다. X입니다. 왜요? 갑은 확정 일자를 을의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습니까? 갑이 받아야 되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되는 거죠. 5번 정의 갑보다 매각대금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X죠. 지금 갑이 확정 일자를 갖춘 후에 정의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배당 순위는 을, 갑, 정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고 답은 1번이고 이렇게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2번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가 있겠죠. 2번 임차는 우선 변제권은 대제 환가대금에도 미칩니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이니까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 이거 4번 설명드릴게요.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이 양순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뭐죠? 양도가 됐으니까요. 자, 4번을 좀 설명드릴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을이 주택 임차인인데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라고 할게요. 근데 아파트가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락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경매 예상가가 5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5억 다 쓸까요? 지가 받을 보증금 3억을 빼고 2억만 써야 정상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보증금 3억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5억짜리 아파트를 경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3억이 있으니까 내 돈 얼마에 2억을 추가해서 경락을 받겠죠. 그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보증금 3억을 뭐하죠? 받은 거죠. 5억짜리 아파트를 2억으로 경락받음으로써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뭐 한 거예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경락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차 보증을 뭐 하게 되죠? 돌려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4번 질문이 이해되실 거예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금 돌려받은 거다. 왜요? 자기가 준 보증금액만큼 빼고 썼을 테니까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